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냥 왔어요. 책 4권을 들고 짜잔, 요즘 읽고 있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수다를 떨어보려고 왔습니다. 2권은 완독을 했고 2권은 읽고 있는 중인데, 일단 이 4권의 책들 진짜 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책, 나무 철학입니다. 제가 자연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으로 나가가지고 자연과 함께 하기보다는 책 속에 담겨져 있는 자연을 좋아해요. 그래서 책 속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자연의 이야기들을 듣고 삶의 지혜와 이렇게 연결 짓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그 시작이 노자의 도덕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책도 읽자마자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냥 뭐 이유 없이 그냥 강추해드리고 또 저의 어떤 마음을 울렸던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에서 바깥쪽은 변제이고 가운데는 심제다. 물관세포가 있는 바깥쪽 변제는 살아있지만 안쪽인 심제는 죽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지금도 갑자기 소름이 돋는데요. 그래서 나무는 삶과 죽음과 삶이 철저하게 공존한다. 나무는 죽은 것으로 안쪽을 빈틈없이 채우면서 삶을 유지한다. 진짜 지금 다시 읽는데도 제가 카페에서 이 부분을 읽다가, 제가 사실 카페에서 저도 모르게 뭔가 이 좋은 느낌을 주체하지 못해서 혼자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부끄러워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어떤 뭔가 감정이 생길 때마다 저도 모르게 좀 뭔가 저는 좀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그런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뒷골 땡기는 거 아니죠? 이 부분 너무 좋지 않나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우리의 정신적인 성장도 이렇게 나무처럼 내가 죽은 부분을 끌어안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부분을 읽는데 그 카프카의 책은 도끼다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카프카가 단순히 도끼가 우리 머리를 그냥 한 대 꽁! 라는 느낌으로 책은 도끼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책은 진짜로 우리를 죽여버리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라고 자신의 지인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말을 한 거거든요. 우리의 정신적인 성장이 현재의 나를 죽여야, 그 현재의 나라고 한다면 나의 신념일 수도 있고 가치관일 수도 있고 어떤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나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게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왔든, 아니면 나의 지금 현재의 어떤 사유의 결과이든, 아니면 책을 읽고 얻은 어떤 지식이든, 그거를 내가 깨부시지 않는다면 어떤 배움이나 성장이라는 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죽여야 또 새로운 정신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저는 나무의 태도를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우리는 때로 과거에 부족했던 나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부정하고 기피하려고 하는 것도 같습니다. 흑역사라는 말을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잖아요. 과거에 부족했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물론 부끄러움은 가질 수 있지만 부끄러워하다 못해 부정하고 그걸 잊으려고 하고 막 다 불태워버리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무처럼 과거의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주고, 그때의 나도 참 미숙했지만 그것도 나였음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내 안에 품는 것, 이런 태도가 되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과거에 부족했던 나를 기억하고 있어야 지금 이제 새롭게 자라나는 세대들과 계속 뭔가 겸손한 태도로 소통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되게 위험한 점이, 책을 자꾸 읽으면서 정신이 성장해 나가다 보면 과거의 나도 똑같이 미숙하고 과거의 나도 정말 실수투성이었던 모습이었는데, 그런 과거의 나를 잊어버리고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인생을 저렇게 살아,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오만한 태도를 쉽게 가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도 한때 책을 처음 읽기 시작할 때 그런 태도를 좀 한동안 가졌던 게 기억이 납니다. 책 읽으면서 뭔가 계속 정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단순히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지적 우월감, 오만함을 함께 키우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무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죽은 부분까지 그대로 속에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죽은 부분을 심재로 끌어안기 때문에 그 둘레를 계속 성장시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품이 큰 어른이 되려면
내가 올챙이 적을 잘 기억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게 어떤 오만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과거의 나를 계속 부정하고 내 안에 어떤 컴플렉스, 트라우마로 계속 쌓게 되면 내 자신이 계속해서 나와 계속 불화하는, 정신적으로도 계속 혼란스러운 그런 자아상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나무처럼 과거에 부족했던 모습들도 오롯이 끌어안을 줄 아는 내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벌써 첫 번째 책부터 갑자기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한 번만에 쭉쭉쭉쭉 완독하듯이 읽지 않고요. 특히 이런 책들은 한 챕터 읽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계속 읽기보다는 다른 책으로 넘어가요. 보통 그걸 병렬 독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10년 전에 독서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유지해 오던 저의 독서 스타일이기도 한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직렬 독서로 쭉쭉쭉 읽어가려고 하지만 이런 책들은 중간에 최대한 어떤 사유의 여지를 주는 게 오히려 내가 뭔가 흡수할 수 있는 그 양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일부러라도 좀 나눠서 읽는 편입니다. 짜잔! 두 번째 책은요. 왜 학교에서 문학을 읽어야 하는가? 일단 그냥 제목부터가 문학 읽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책이죠. 저자는 학교에서도 문학을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깊이 문학 읽는 과정을 실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문학을 깊이 읽을 것인가? 어떻게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서 서로 함께 더 깊이 있는 문학의 경험을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나가는데요. 진짜 문학에 대해서, 책 읽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준 책이었어요. 읽어가다 보면 되게 쉽게 재밌게 쭉쭉 읽어나가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너무 어려워서 또 진도가 또 안 나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참고 버티면서 계속 읽어 나갈 때마다 정말 깊은 깨달음을 던져주는 그런 부분들이 막 계속해서 등장해서 이 책은 진짜 앞으로 두고두고 반복해서 읽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또 좋았던 한 부분을 공유를 하자면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학교 밖 보육시설을 이용할 형편이 안 되는 이민자 부모의 외동딸이었던 나는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글을 읽을 수 있고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문학작품 속 인물들 및 그들의 상황과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나의 경험이 어른들이 부여한 삶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일찍이 배웠다. 소설을 다시 읽은 기억은 없지만 읽는 행위가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등장인물에 대해 계속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이러한 반추가 몇 주, 몇 달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 부분 너무 좋았어요. 나의 경험이 어른들이 부여한 삶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일찍이 배웠대요. 이때의 경험은 문학을 읽는 경험이겠죠. 일찍부터 책을 읽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되게 조숙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문학이라는 장르 안에 있는 여러 인물들의 삶들을 아주 일찍부터 경험을 해버리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빠르게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대목이 있죠. 읽는 행위가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등장인물에 대해 계속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게 느껴져서 제가 이 부분을 발췌를 하면서 제 독서노트에다가 문학은 여진을 남긴다 라고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문학을 읽을 때 어떤 지진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한다면 그 지진이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도 내 삶에 다시 여진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2025년 최고의 책을 오직 그녀의 것이라는 소설을 뽑았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은 지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제 안에 석주가 살고 있거든요. 그 석주라는 인물한테 완전히 막 감정이입한 상태로 석주의 삶을 막 응원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때로 조금은 힘들어할 때 저도 똑같이 힘듦을 느끼고, 그러다가 다시 또 기쁨을 느낄 때면 저도 같이 또 기뻐하고, 그 삶을 같이 한번 살아보고 나오게 되니까 석주가 삶 속에서 보여주었던 어떤 책에 대한 진심 어린 열정,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한 정성스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몇 달이 지난 지금 저한테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걸 느껴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일을 할 때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시점에서 저도 모르게 석주와 동화된 저의 어떤 한 자아가 저한테 너 모든 정성을 쏟은 거야?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더
더 조금 더 정성스럽게 제 일들을 합니다. 정말 몰입해서 읽는 문학들은 이렇게 삶의 여진을 남기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인물이 살고 있지는 않나요? 짜잔! 세 번째 책은요, 뇌는 어떻게 자존감을 설계하는가 라는 이 책. 이 책도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책의 저자분이 김학진 교수님이라고, 제가 예전에 이분의 그 이타주의자의 은밀한 뇌구조라는 책을 영상으로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후속작이 나왔을 때 사뒀었는데 최근에서야 읽어봤는데 진짜 너무 좋습니다. 특히 제가 자존감에 대한 저의 어떤 착각을 바꿔준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자존감이라는 게 제가 그냥 고요히 저를 조금 더 존중해주고 저를 더 사랑해주면 그게 계속 좋게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뇌 속에는 일종의 사회적 계량기라 불리는 장치가 있어서 주변 타인이 나에게 보내는 수용 혹은 배제의 사회적 단서들을 끊임없이 탐지하고 모니터링한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 계량기를 통해 수집된 사회적 단서를 토대로 자존감은 매 순간 수정된다. 매 순간 수정된다는 거, 이거. 우리는 사회적 계량기가 이 뇌 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혼자 있는 동안만큼은 나의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회적 반응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사회적 계량기는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게 부정적인 반응이면 나의 자존감은 쭈그러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면 또 자존감이 조금 더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결국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도 내가 이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꾸준히 어떤 작은 성공을 계속 축적해 나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내가 나 스스로를 계속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나를 계속 다독여주는 과정들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상대방한테 조금 작은 어떤 호의를 베푼다든지 혹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호의를 베풀 때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면서 이런 관계 속에서의 어떤 작은 성공들을 축적해 나가는 게 나의 자존감에도 되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은 아직 뒷부분을 좀 덜 읽은 상태여서 계속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짜잔! 리어왕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 리어왕 새해에 읽어보겠다고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못 참고 새해가 오기 전에 그냥 읽어버렸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뭐 셰익스피어 읽어야 한다, 세계문학 하면 셰익스피어 모르면은 안 된다, 막 이런 말들 되게 많이 들어서 제가 또 청개구리 심보가 있거든요. 남들이 막 다 좋다 하면 왠지 좀 일단 처음엔 좀 버텨봐요. 근데 이게 리어왕, 햄릿, 맥베스, 오셀로,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책 이름과 어떤 인용구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을게요 하면서 이번에 독서 목록에 넣고 리어왕 또 이렇게 읽어봤는데 추천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사랑이란 것뿐만 아니라 어떤 권력에 주어진 어떤 권위, 권한, 이런 것의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앞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리어왕의 어이없는 질문으로부터 이 비극은 시작이 돼요. 리어왕이 80세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의 권한을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려고 하는데 3명의 딸이 있어요. 그 딸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순서대로 이야기해 볼래? 이 따위 핵에 망측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왕이 가진 그 권력이 어마무시한데 당연히 좋은 영지를 물려받으려면 딸들이 당연히 온갖 아부를 하지 않겠어요. 첫째 딸은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가면서 자기는 그 누구보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남편보다도 사랑하고, 아무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모든 말들을 다 해요. 그래서 리어왕이 아주 만족합니다. 역시 내 딸 하면서. 그러고 이제 그래 둘째야 너는 어떻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또 둘째 딸은 앞에서 다 이렇게 막 말을 해놨으니 저는 언니가 이미 내 마음을 다 말해버려가지고 뭐라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나는 그거 받고 오히려 더 사랑해요 라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또 리어왕은 또 거기까지 또 엄청 만족을 하면서 첫째 딸한테 또 둘째 딸한테도 영지와 이렇게 주겠다 하면서 엄청 만족합니다. 근데 이제 리어왕이 원했던 건 이제 셋째 딸의 대답이에요.
리오 왕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 셋째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리오 왕이 이제 셋째 딸한테도 묻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한테 예비된 그 좋은 것들을 위해서 너도 이제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고 셋째 딸이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받을 만한 사랑만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리오 왕이 뭐라고? 겨우 그것뿐이냐 하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리오 왕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셋째 딸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원래 셋째 딸한테 주려고 했던 그 땅과 그 좋은 것들을 전부 다 첫째 딸, 둘째 딸한테 다 몰아줘 버리고요. 그냥 내쫓듯이 프랑스 왕에게 시집을 보내버리거든요. 이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잖아요. 비극이란 말이에요. 모든 비극이 이 어이없고 해괴한 사랑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리오 왕은 셋째 딸을 가장 많이 아꼈고 그리고 셋째 딸이 자신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한다는 걸 원래부터 믿어 의심치 않는 서로의 관계였어요. 이거는 이미 아주 오랜 시간으로부터 축적된 그런 신뢰 관계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미 증명된 사랑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한순간에 어떤 그 사랑의 표현 하나만으로 진실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시험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야기 들어보면 리오 왕이 진짜 유치하고 수준 낮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리오 왕이 80대까지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작품을 보면 그 속에서 되게 충직한 신하들이 옆에서 이 왕을 계속 보필하고 있었다는 것만 보면 80대가 되기까지 왕 노릇은 되게 잘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사랑 확인 한번 해보려다가 결국 나라 꼬라지가 엉망진창이 되게 됩니다. 이 작품을 관통하는 한 가지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리오 왕은 자신이 마지막에 물러나는 상황에서도 자신은 왕의 직무로부터는 벗어날 거지만 왕의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즉 말하자면 왕이 누리는 존엄과 권위는 계속 가지되 그에 따르는 책임은 놓겠다는 말인데 이 생각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거죠. 왕은 자신이 누리던 그런 권위와 존엄, 존경, 사랑, 이 모든 것들이 권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구분하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도 그냥 인간됨으로 평가받는 그런 어떤 사랑과 권위와 존엄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왕으로서 누리던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는 권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모르고 그게 자신의 어떤 존재 그 자체로 충분히 누릴 만한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보통 권력자들이 처음에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됐을 때는 자신한테 권력을 준 사람들한테 어떤 고마움도 가지고 앞으로 이 권력을 활용해서 뭔가 잘해봐야겠다 이런 어떤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권력에 취하게 되면 내가 누리는 권한이 그저 그냥 당연한 건 줄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어떤 권력자의 자리에서 부패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신이 누리던 것이 권력으로부터 나오던 것인지 구분을 하지 못했기에 결국 패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 리오 왕 작품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4권의 책을 가지고 책수다를 좀 떨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책들 중에서 어떤 책이 관심이 가시나요? 앞으로도 제가 다양한 책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편하게 이야기도 나눠보고 때로는 좀 진지하게 때로는 또 가볍게 여러 가지 책들 추천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